자, 여러분.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강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다는 비로봉 턱밑입니다. 짙은 안개가 거치자 드러난 흙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흉측하게 생긴 시커먼 쇠말뚝 하나가 박혀있지요. 한 늙은이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칩니다. 박아라. 더 깊숙이 박아 넣으란 말이다. 조선의 숨통을 끊어버려. 그 고함에 맞춰 병사들이 거대한 나무 망치를 들어올립니다. 육중한 둔타금이 산울림을 만들어내며 쇠말뚝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쇠말뚝이 박힌 땅 틈새로 붉디붉은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섞인 땅이 흘리는 검붉은 피였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먹물처럼 어두워지고 사방에서 산짐승들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도대체 이 신성한 산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기 석 달 전 외란의 불길이 한창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임진년 왜구들이 부산포에 발을 디딘 후 파죽지세로 한양을 유린하고 평양성마저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 팔도는 그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고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왜군의 총대장, 즉 그들의 수장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끈질기게 버티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리 병사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워도 의병들이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총대장의 막사에 기이한 차림을 한 노인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건너온 음양사, 즉 땅의 기운을 읽고 저주를 부리는 직관이었습니다. 총대장은 짐승의 뼈로 만든 술잔을 기울이며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이 작은 나라가 이토록 거세게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 직관은 희번덕거리는 눈을 굴리며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멈춘 곳은 바로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의 중심이자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금강산이었습니다. 장군, 조선은 산의 나라입죠. 백두대간의 정기가 흐르는 한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곳 금강산은 용이 다리를 틀고 앉은 형상이라 그 기운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용의 심장을 찌르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총대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특수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칼을 잘 쓰는 무사들이 아니라 산을 잘 타는 날쌘 병사들과 땅에 맥을 짚는 직관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를 짐꾼들로 구성된 기이한 부대였지요. 그들의 짐 보따리 속에는 쌀이나 화약 대신 숯불에 달구고 식초에 담가 흉한 기운을 잔뜩 머금은 팔뚝만 한 쇠말뚝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악독한 주술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밀하게 금강산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전쟁통이라 관군들도 피난을 가거나 전방으로 차출되어 금강산 입구는 텅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산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왜군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찬 바람이 불어왔고 울창한 숲에서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적막감이었지요. 선두에 선 직관은 나침반과 비슷한 기묘한 패처를 들고 쉴 새 없이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쪽이다.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 저기가 바로 비로봉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를 호위하던 왜군 조장, 가토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며칠째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어이 영감. 정말 여기에 그 용의 심장이란 게 있는 거요? 그저 흙덩어리와 바위뿐인데 여기에 쇠못을 박는다고 전쟁을 이긴다는 게 말이 돼오? 가토의 투덜거림에 직관은 쯧쯧 혀를 찼습니다. 무식한 무사놈들이 뭘 알겠느냐. 눈에 보이는 칼부림보다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싸움이다. 이곳에 혀를 끊으면 조선의 왕은 병들어 죽을 것이고 장수들은 미쳐 날뛸 것이야. 그러니 입 다물고 내 뒤를 따르기나 해라. 그들은 덩굴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멀쩡하던 나무가 툭 하고 부러지거나 발밑에 돌이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마치 산이 그들을 거부하며 밀어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탐욕과 공명심에 눈이 먼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로봉 인근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평지였습니다. 사방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늑하면서도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관은 떨리는 손으로 패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패철의 바늘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바로 여기다. 여기가 조선 땅의 단전,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혈자리야. 지관의 외침에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거적에 쌓여있던 쇠말뚝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시커멓게 녹이 쓴 쇠말뚝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저주가 담긴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지관은 흙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구나.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배처럼 온기가 있어. 이곳에 이 도끼를 머금은 쇠를 박아 넣으면 용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갈 것이다. 그는 가장 크고 흉악하게 생긴 대못을 골라잡아 땅의 정중앙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망치를 가져와라. 해가 지기 전에 박아 넣어야 한다. 음기가 강해지면 산신이 노할지도 모르니 서둘러야 해. 건장한 왜군 병사 2명이 윗옷을 벗어 던지고 거대한 나무 망치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지요. 하나, 둘. 구령과 함께 첫 번째 망치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땅에 말뚝을 박으면 퍽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마치 거대한 쇠가죽을 내리치는 듯한 탄력이 느껴졌던 겁니다. 망치를 든 병사의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땅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더 세게, 힘껏 내리치란 말이다. 지관이 악을 썼습니다. 병사들은 이을 악물고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쿵, 쿵. 망치 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10번, 20번의 망치질이 이어지자 단단하던 땅도 결국 조금씩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쇠말뚝 끝이 대지의 살을 찢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쇠말뚝이 절반쯤 들어갔을 때 땅 밑에서 우웅 하는 낮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천둥이라고 하기에는 발밑에서 느껴지는 아주 기분 나쁜 울림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관나리. 땅이 웁니다. 땅 속에서 누가 우는 것 같습니다. 가토 조장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관은 광기에 사로잡힌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됐다. 놈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조선의 기운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멈추지 마라.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 지관의 독촉에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다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쇠말뚝 머리를 강타하는 순간 쩌저적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솟구친 피는 병사들의 얼굴과 몸을 적셨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사방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대낮이었던 하늘은 순식간에 밤처럼 캄캄해졌고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이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듯 흔들어댔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조선의 땅은 피를 흘린단 말이냐?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시퍼런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쾅! 번개는 쇠말뚝 바로 옆에 거대한 소나무를 때려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불타오르는 나무 뒤로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산 전체가 분노하여 토해내는 함성 같기도 한 소리가 그 형체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다. 크르르르. 낮게 깔리는 그 소리에 왜군들은 본능적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 지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내 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신. 산신이 노했다. 놈이 온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것은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하얀 호랑이 백호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두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놈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백호는 땅에 박힌 쇠말뚝과 그 주변에 흥건한 붉은 피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왜군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형용할 수 없는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군 병사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조총을 들어 쏘았습니다. 탕! 요란한 총성이 울렸지만 백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백호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간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총소리가 신호탄이 된 듯 백호가 앞발을 들어 땅을 내리쳤습니다. 쾅! 마치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땅이 흔들리며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백호는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여 선두에 있던 병사의 조총을 앞발로 낚아채 우지끈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무기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산 그 자체와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지관은 비명을 지르며 가토 조장의 뒤로 숨었습니다. 막아라. 저 괴물을 막아. 저놈은 그냥 짐승이 아니야. 이 산의 주인이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꺾였습니다. 용맹하다고 자부하던 왜군 특수부대원들도 다리가 풀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으니까요. 백호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찢어밟길 기세였지만 왠지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기만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큰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 침입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백호는 낮은 포효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얍삽한 지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사악한 주술이 걸린 독가루와 특수 제작된 화살촉이었습니다. 까토, 놈의 눈을 노려라. 그리고 병사들에게 일제 사격을 명해. 산신이라 해도 육신을 가진 짐승일 뿐이다. 독이 퍼지면 놈도 쓰러질 것이야. 가토는 지관이 건넨 독 화살촉을 받아들고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원 조총장전. 놈의 미간을 노려라. 쏘아라. 수십 개의 총구가 백호를 향했습니다. 백호가 다시 한번 포효하며 도약하려는 찰나 숲속의 정적을 깨고 수십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영물은 인간들의 비열한 술수에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 흘리는 땅, 금강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산신과 침략자들의 처절한 사투, 그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상처 입은 영물, 백호의 처절한 저항과 그 속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비극적인 현장을 계속 지켜봐 주시지요. 거대한 짐승이 비틀거렸습니다. 눈처럼 하얗던 털은 붉은 선혈로 얼룩졌고 신령스럽던 푸른 눈동자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놈들이 쏘아댄 검은 화살이 등줄기에 흉측하게 박혀 살을 태우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왜군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괴한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쏘아라. 숨통을 끊어 조선의 맥을 아주 박살을 내는 것이다. 지휘관의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총구가 다시금 불을 뿜으려던 찰나 백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땅을 박차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핏방울이 금강산의 흙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조선의 정기를 수호하던 영물이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다니요. 도대체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그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따라 금강산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습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계곡 물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귀므로 가득 찼을 비로봉 인근 숲속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 고요를 찢고 나타난 것은 산의 주인이 아닌 바다 건너온 불청객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왜군 특수부대가 뱀이 따리를 틀듯 산허리를 감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색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선두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가 아니라 기괴한 복장을 한 직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손에는 나침반과 지팡이를 든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살무사처럼 번들거렸지요. 그 뒤로 등짐을 진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짐의 정체는 바로 사람의 허벅지보다 굵고 긴 쇠말뚝이었습니다. 왜군 대장 가토는 험준한 산새에 숨이 턱턱 막히는지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이복의 직관, 정말 이 산 꼭대기에 조선의 숨통이 있단 말인가? 벌써 반나절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앞서 걷던 우두머리 직관이 걸음을 멈추고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땅바닥을 지팡이로 쿡 찔렀습니다. 장군, 조급해 마시지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용의 기운이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조선 팔도로 뻗어나가는 힘의 원천, 용의 심장입니다. 여기에 대못을 박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직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가려지며 숲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어디선가 불어온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댔지요. 마치 산이 분노하여 침입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릴 때였습니다.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 쪽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무슨 소리냐? 방비를 갖춰라. 지휘관이 칼을 뽑아들며 고함쳤지만 병사들은 이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두 개의 푸른 불꽃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거대한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그 형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온몸이 눈부시게 하얀 털로 뒤덮인 호랑이,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백호였습니다. 녀석의 크기는 일반 호랑이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내쉬는 숨결마다 하얀 서리가 맺힐 정도로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백호는 바위 위에 우뚝 서서 발 아래 깔린 왜군들을 내려다보며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벌벌 떨만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은 병사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 몇몇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지요. 산신이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치자 백호는 지체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가 어찌나 날렵한지 마치 하얀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백호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 서너시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나무등치에 처박혔습니다. 조총부대가 황급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탕 숲을 울리는 총성과 함께 자욱한 화약 연기가 백호를 감쌌지요.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에 왜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납탄들이 백호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간 것입니다. 영물이라 불리는 백호의 털가죽은 쇠보다 질기고 바위보다 단단하여 인간의 조잡한 무기로는 상처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호는 그야말로 무적의 기세로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꼬리를 휘둘러 쇠말뚝을 든 병사들을 쓸어버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총신을 우드득 씹어 부러뜨렸지요. 금강산의 수호신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왜군의 정예부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왜군 지휘관 옆에 서 있던 우두머리 직관의 표정은 묘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붉은색 호리병 하나를 꺼내 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리석은 짐승 같으니 내 놈이 나타날 줄 알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겠느냐?
지관은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그 안에 든 검붉은 액체를 화살촉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는 단순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원혼들을 억지로 가두고 썩은 피와 저주받은 부적을 태운 죄를 섞어 만든 사악한 주술의 결정체였지요. 지관은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저놈은 짐승이 아니라 영물이다. 일반 총탄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준비한 주술 화살을 장전하라. 그의 명령에 따라 뒤쪽에 숨어있던 특수 사수들이 일제히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들의 화살촉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백호가 다시 한번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던 그 순간 지관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쏘아라. 수십 발의 검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비틀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푹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 몇 대가 백호의 어깨와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일반적인 화살이었다면 털가죽에 막혔을 테지만 사악한 주술이 깃든 화살은 백호의 영적인 방어막을 녹여버리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크앙! 백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백호의 맑은 기운을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린 백호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지휘관은 조총 부대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주로 방어막이 깨졌다. 놈의 눈을 노려라. 일제 사격. 이번에는 총탄이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발의 납탄이 백호의 몸에 박히자 하얀 털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산신의 사자는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쓰러지면 금강산의 혈맥은 저 사악한 무리들에게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장의 분노로 싸우다 죽는 것보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백호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부여잡고 놈들이 쫓아오기 힘든 험한 절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놈이 도망친다. 쫓아라. 숨통을 끊어. 왜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백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폭포수 아래로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사라졌지요. 병사들이 절벽 끝까지 쫓아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물보라와 험준한 바위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지관은 혀를 차며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 놓쳤군. 하지만 상관없다. 저 정도 상처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도끼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으니 이제 이 산을 지킬 힘은 남아있지 않아. 지관은 쇠말뚝을 든 병사들을 재촉하여 백호가 지키고 서 있던 바위, 즉 용의 심장이라 불리는 혈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자 병사들이 거대한 쇠말뚝을 땅에 박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깡깡깡. 쇠가 쇠를 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금강산의 정적을 깼습니다. 첫 번째 말뚝이 땅에 깊이 박히자 산 전체가 고통스러운 듯 기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웅하는 진동이 올라와 나무들이 파르르 떨었고 둥지를 잃은 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흩어졌지요. 폭포 아래 깊은 동굴 속 어둠 속에 몸을 숨긴 백호는 산의 비명을 들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상처는 불타는 듯 뜨거웠고 몸속을 파고드는 사악한 기운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백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핏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금강산의 맑고 푸르던 정기는 급격히 쇠약해져 숲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신령의 힘만으로는 저 무지막지한 쇠붙이들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산의 마음을 이해하고 두려움 없이 저들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백호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산 아래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와다오. 나의 친우여. 이 산이 죽어가고 있다. 과연 백호의 이 애절한 부름은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처 입은 영물과 죽어가는 금강산을 구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산 아래 마을, 낡은 화승총을 손질하던 한 노인의 귓가에 바람 소리인 듯
짐승의 울음인 듯한 기묘한 소리가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금강산 자락,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 손톱처럼 허공을 핥히는 그 깊은 골짜기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커먼 녹이 쓴 그러나 한때는 맹수들의 피를 불렀던 육중한 화승총이 들려 있었지요.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이 거대한 금강산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 노인의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총신을 움켜쥐며 안개 자욱한 그 누구도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금기의 구역을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내 이 늙은 몸뚱이를 다시 사지에 밀어넣게 될 줄이야. 노인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 숲 안쪽에서 피비린내 섞인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도대체 이 평화롭던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 섬뜩한 밤이 찾아오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최달막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약초나 캐고 땔감이나 줍는 평범한 촌로로 통했지만 사실 그는 한때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습니다. 날아가는 참새의 눈도 맞춘다는 전설적인 포수였지요. 하지만 그의 오두막 벽에 걸린 화승총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미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가 총을 놓은 지 어언 40년 달막은 그 긴 세월 동안 산짐승을 향해 단 한 번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연은 그의 젊은 날로 돌아갑니다. 혈기왕성하던 시절 달막은 호랑이를 잡겠다고 무모하게 비로봉 절벽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아,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찰나 무언가 푹신하고 거대한 기운이 그를 받아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그를 등에 태우고 절벽 아래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는 금빛 눈동자로 그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년을 산 신선처럼 깊고 그윽했지요. 백호는 다친 달막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달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신령의 가호를 받았음을, 그리고 이 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저 신령한 짐승들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달막은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다시는 산의 영물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으리라. 내 남은 목숨은 산이 준 것이니 산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40년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외놈들이 바다를 건너와 강토를 유린한다는 소문이 산골까지 파다하게 퍼졌지요. 하지만 달막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인간들의 업보일 뿐 저 신성한 금강산 깊은 곳까지야 어찌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달막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달막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는데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토끼, 노루, 심지어 멧돼지떼가 산 위쪽에서 마을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저 무언가 더 무서운 존재로부터 도망치듯 산 아래로 더 아래로 내달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달막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명하던 가을 하늘이 비로봉 쪽에서부터 검붉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바람 소리가 휘잉하고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라면 그날의 바람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구구구궁 하는 진동음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놈들이 쳐들어오니 산짐승들도 난리가 난개지하며 문을 걸어 잠갔지만 달막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과 호흡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산맥 전체가 지르는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막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든 그의 꿈속에 믿을 수 없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광채가 비치더니
40년 전 그를 살려주었던 그 거대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백호의 모습은 예전에 위험 있던 자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털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옆구리에는 시뻘건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피를 토하며 달막을 향해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에는 원망이 아닌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가 입을 벌리자 천둥 같은 그러나 슬픈 목소리가 달막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도와다오. 혈이 끊어진다. 놈들이 쇠말뚝으로 내 심장을 찌른다. 헉. 달막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달막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그 감촉, 피비린내, 그리고 백호의 간절한 눈빛. 그것은 산신령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외놈들이 금강산의 맥을 끊으려 하는구나. 산의 주인이 죽어가고 있어. 달막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 쪽에서 다시금 쿵, 쿵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대못을 박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인의 심장이 느리게 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괴짝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묵은 냄새와 함께 젊은 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화승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고 나무 개머리판은 빛바랬지만 달막이 손을 대자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달막은 기름걸레를 가져와 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손놀림은 늙지 않았습니다. 녹을 벗겨내고 총구 안을 꽂을 대로 쑤셔 막힌 곳을 뚫었습니다. 화약통을 흔들어 보니 다행히 아직 쓸만한 흑색 화약이 절그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맹세코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으려 했건만. 이것은 사냥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그는 혼잣말을 뇌까리며 괴짝 깊은 곳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긴 물건을 꺼냈습니다. 조부때부터 내려온다는 호랑이 잡는 창귀를 쫓는다는 보검이었습니다. 칼을 뽑자 서슬퍼런 칼날이 새벽달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달막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리가 구부정한 약초꾼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매서웠고 어깨는 다부졌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금기의 숲 비로봉으로 향하는 험한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새소리, 벌레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숲이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이 기묘한 정적.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빠져나간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달막은 땅바닥을 살폈습니다. 노련한 포수의 눈에 희미한 흔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외놈들의 군화 자국 위에 겹쳐진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검붉은 핏자국들. 백호님. 핏자국은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산 위쪽 구름이 걸린 비로봉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막은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달막은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유황 냄새와 피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협곡 입구에서 달막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기이한 붉은 안개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쪽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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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산이 움찔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달막은 화승총의 심지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개 너머에 조선의 정기를 끊으려는 사악한 무리들과 홀로 그들을 막아서다 피투성이가 된 산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요. 달막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쇠부치의 비릿함과 산의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미천한 포수놈이 40년 전에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노포수 최달막은 마침내 금강산의 운명이 걸린 사투의 현장으로 그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늙은 포수의 총구는 산을 죽이는 쇠말뚝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 흘리는 백호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요?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참한 광경은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여기 금강산 비로봉 아래 자욱한 안개를 뚫고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연기가 뒤섞여 피어오릅니다. 거대한 망치를 든 왜군 직관의 눈이 핏발로 번들거리고 그의 앞에는 조선 땅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시커먼 쇠말뚝이 뱀의 혓바닥처럼 땅을 노려보고 있지요. 직관이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망치를 높이 치켜든 그 절체절명의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어발깁니다. 화약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벼락 같은 총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포효와 함께 하얀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짐승이 왜군의 진영 한복판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비명과 당황한 고함 소리, 그리고 짐승의 발톱이 갑옷을 찢어발기는 소름 끼치는 소리. 과연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아 이 땅의 정기를 지킬 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이야기는 인적 끊긴 깊은 동굴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둑한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늙은 포수 달막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지식이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금강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백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놈의 하얀 털은 검붉은 피와 엉겨 붙어 떡이 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왜군의 조총 탄환이 스치고 간 자리가 흉물스럽게 패어 있었습니다. 달막은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아왔지만 눈앞의 존재는 사냥감이 아니라 모셔야 할 신령님 그 자체였습니다. 달막은 조심스럽게 지식인 약초를 백호의 상처에 가져다 댔습니다. 녀석의 근육이 움찔거리며 낮은 그르렁 소리가 동굴을 울렸지요. 그 소리는 마치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지만 달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놈의 황금빛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군님 참으셔야 합니다. 이놈이 뼈와 살을 붙이는 데는 그만입니다. 내 젊은 날 산군님께서 거둬주신 그 목숨값 오늘에서야 갚으려 하니 부디 이 미천한 놈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달막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살기를 띠던 백호의 눈빛이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상처에 약초가 닿자 놈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달막의 투박한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달막은 찢어진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염해 주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달막이 바닥에 주저앉자 백호는 뜨거운 콧김을 달막의 얼굴에 뿜으며 마치 고맙다는 듯이 그의 어깨에 거대한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짐승과 인간 사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가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거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굴 밖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를 맡은 게지요. 그것은 숲의 향기가 아닌 비릿한 쇠 냄새와 역겨운 기름 냄새였습니다. 달막 역시 그 불길한 징조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화승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어 볼품 없어 보였지만 총신을 닦아내는 그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시지요. 놈들이 기어이 산의 심장을 찌르려는 모양입니다. 달막의 말에 백호가 먼저 동굴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달막 역시 허리춤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을 차고 화약통을 단단히 여민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금강산의 봉우리들은 마치 화가 난 거인들처럼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백호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바위와 나무 사이를 넘나들었고 달막은 사냥꾼 특유의 발걸음으로 소리 없이 그 뒤를 밟았습니다. 비로봉 인근 용의 심장이라 불리는 혈자리에 다다르자 숲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횃불 타는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만이 들려왔지요. 달막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왜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중앙에는 기괴한 복장을 한 직관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시커먼 무쇠 말뚝이 보였는데 그 크기가 장정의 허벅지만 한 것이 실로 흉물스러웠습니다. 땅을 파헤친 구덩이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산이 고통에 겨워 내뱉는 신음처럼 보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달마개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곳은 금강산의 전기가 모여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시발점, 그야말로 조선의 단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군 직관 우두머리가 긴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자 병사들이 쇠말뚝을 들어 구덩이 중앙에 맞췄습니다. 망치를 든 병사의 팔뚝에 핏줄이 섰습니다. 저 망치가 내려치면 끝이다. 달막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눅눅한 산 공기 탓에 불이 잘 붙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거리는 좋기 백보. 낡은 조총으로는 마치기 힘든 거리였지만 달막은 숨을 멈추고 직관의 머리통을 겨냥했습니다. 산군님, 바람을 좀 잡아주십시오. 달막이 속삭이자 거짓말처럼 숲에 거센 돌풍이 몰아치며 왜군의 횃불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왜군 쪽으로 쏠리는 찰나 달막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총구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던 병사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고꾸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왜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적이다. 적습이다. 왜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달막은 재빨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게릴라 전술, 그것은 달막이 평생 산짐승을 상대하며 익힌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 죽는다. 쏘고 뛰고 숨어라. 그는 바위 틈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반대편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번개가 쳤습니다. 백호였습니다. 달막의 총성이 신호탄이 된 듯 백호가 왜군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앞을 가로막던 병사 서너시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다. 산신이 노했다. 왜군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총을 든 병사들이 허공에 대고 마구잡이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백호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개와 어둠을 틈타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백호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놈의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갑옷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병사들의 비명은 계곡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왜군 지관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붉은 부적을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흩어졌던 병사들이 몽롱한 눈빛으로 다시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에 걸린 듯 두려움을 잊은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백호를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저 짐승을 잡아라. 가죽을 벗겨 천왕께 바칠 것이다. 직관의 악독한 고함에 병사들이 좁혀오자 백호도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영물이라 해도 수십 개의 창날을 동시에 피하기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때 숲속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탕! 이번에는 직관의 옆에 서 있던 부관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달막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몸을 이끌고 비탈길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백호의 퇴로를 확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막은 총을 버리고 등 뒤에 보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이놈들, 내 놈들이 더럽힐 수 있는 산이 아니다. 달막이 고함을 지르며 숲에서 뛰쳐나왔습니다. 70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노인의 기백은 젊은 장수 못지않았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자 덤벼들던 왜군 병사의 창대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달막의 등장에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백호가 다시 포위하며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난전으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인간과 짐승, 침략자와 수호자가 뒤엉켰습니다. 달막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요리조리 피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가 튀어나와 적의 다리를 베고 흙을 뿌려 시야를 가린 뒤 급소를 찔렀습니다.
백호는 달막의 등 뒤를 지키며 다가오는 적들을 앞발로 쳐냈습니다. 늙은 포수와 상처 입은 호랑이, 어울리지 않는 이 기묘한 짝패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왜군의 숫자에 달막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백호 역시 붕대가 풀려 상처가 벌어졌고 하얀 털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어느새 다가온 왜군 지관이 기이하게 생긴 긴 칼을 뽑아들고 달막의 목을 겨눴습니다. 그의 뒤로는 조총부대가 일제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요. 피할 곳 없는 막다른 상황. 달막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호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백호 역시 지쳤는지 입을 벌린 채 헉헉거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군님, 오늘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막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빚진 산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보검을 고쳐 쥐며 지관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냐, 내 목을 가져가려면 내 놈 팔 하나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관이 코웃음을 치며 공격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병사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자체가 울리는 듯한 깊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을 가리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비로봉 꼭대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한 것일까요? 아니면 백호의 포효가 잠자던 산맥을 깨운 것일까요? 갑작스런 지진에 왜군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지관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거센 돌풍이 불어와 재단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백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관을 향해 몸을 날린 것입니다. 지금이다. 달막 역시 어둠을 틈타 바닥에 떨어진 화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왜군들이 모여있는 아직 박히지 않은 쇠말뚝 구덩이 쪽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아껴두었던 마지막 부싯돌을 꺼내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화약통이 터지며 엄청난 폭음이 귀를 때렸고 폭발의 충격으로 쌓아둔 쇠말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왜군들을 덮쳤습니다. 흙먼지와 비명,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 달막은 폭풍에 휘말려 튕겨나갔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불타오르는 진영 한복판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백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놈은 마치 산의 화신처럼 위엄있게 포효하며 남은 적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지관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불길한 망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장 큰 쇠말뚝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달막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관이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저것이 박히면 금강의 맥은 끊어진다. 절망적인 순간 달막은 기어서라도 놈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었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달막과 백호는 조선의 정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서진 쇠말뚝과 피냄새 진동하는 비로봉의 밤은 이제 그 마지막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금강산 비로봉 정수리를 휘감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조선의 산천을 끊어내려는 왜나라 지관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망치가 들려 있었지요. 그 망치가 땅에 박힌 흉물스러운 쇠말뚝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탕 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관의 손목이 꺾이며 망치가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놈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 도대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방아쇠를 당긴 것일까요? 핏빛으로 물든 금강산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투,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는 달막이 백호의 뒤를 쫓아 비로봉 턱 밑까지 당도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탈을 기어오르던 달막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금강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혈자리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왜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붉은 부적을 덕지덕지 붙인 쇠말뚝들이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굵은 대못을 용의 심장에 해당하는 자리에 박아 넣으려던 참이었지요. 산은 고통에 몸부림치듯 기이한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고 달막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이놈들을 살려보내면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달막은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늙고 녹슨 총이었지만 평생을 그와 함께한 분신과도 같은 무기였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왜군 지관의 머리통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게다가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니 자칫하면 탄환이 빗나갈 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달막의 곁에 웅크리고 있던 백호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꼬리로 땅을 탁 쳤습니다. 마치 지금이니 쏘라는 신호 같았지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산신령이 돕고 있다는 확신이 든 달막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한 발이었습니다. 망치를 든 놈이 쓰러지자 왜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총탄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들 위로 이번에는 하얀 번개 같은 것이 덮쳤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상처 입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으로 백호는 바위 위를 박차고 날아올라 왜군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놈들이 쏘아대는 조총 소리가 콩 볶듯 요란했지만 백호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건장한 왜군 병사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놈들의 갑옷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요괴다. 산신이 노했다. 왜군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휘관인 늙은 지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도끼 서린 눈으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저 짐승만 잡으면 조선의 기운은 끝이다. 어서 남은 말뚝을 박아라. 지관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왜군 특수부대원들이 긴 창을 꼬나쥐고 백호를 에워쌌습니다. 아무리 영물이라 한들 수십 개의 창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조총 앞에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지요. 백호의 하얀 털이 다시금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달막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군님을 혼자 두게 할 수는 없다. 달막은 위치를 노출할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화약과 탄환을 재장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여기 금강산의 주인이 또 있다.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리고 백호의 뒤를 노리던 병사 하나가 고꾸라졌습니다. 달막은 그 길로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그에게 금강산의 지형지물은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왜군들을 교란했습니다. 동쪽에서 총을 쏘고는 순식간에 서쪽 바위 뒤로 이동해 돌을 던져 소리를 냈지요. 왜군들은 숲속에 수십 명의 조선군이 매복해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기랄 놈들이 어디에 숨은 거야? 당황한 왜군들이 흩어지자 포위망의 틈이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백호가 아니었지요. 백호는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며 포위망을 뚫고 직관들이 모여있는 제단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하던지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직관 우두머리는 그 혼란을 틈타 기어이 일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백호에게 찢겨나가는 동안 품속에서 검붉은 빛이 감도는 대못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혈자리의 가장 깊은 곳, 바위가 갈라진 틈새를 향해 못을 꽂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곳에 못이 박히면 금강산의 맥은 영영 끊어지고 백호 또한 힘을 잃고 소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막의 화승총은 이미 화약이 떨어져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장전할 시간조차 없었지요. 달막은 주저없이 총을 내던지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환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안 된다, 이 악귀 같은 놈들아.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달막은 빗발치는 화살을 피해 지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지관이 대못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달막의 칼날이 지관의 어깨를 깊숙이 베고 지나갔습니다. 크악! 지관은 비명과 함께 대못을 놓쳤고 그 못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지관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달막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통증이 달막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달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관의 멱살을 움켜쥐고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사투를 벌이는 사이 남은 왜군들이 달막을 향해 칼을 겨누고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달막의 위를 덮쳤습니다.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앞발로 왜군들을 쳐내며 달막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백호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그들의 처절한 사투에 응답이라도 한 것일까요? 검게 뒤덮였던 구름 사이로 푸른 섬광이 번쩍이더니 비로봉 정상의 거대한 바위가 벼락을 맞은 듯 굉음을 내며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가 왜군들이 서 있던 비탈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왜군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흙더미에 휩쓸려 골짜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산이 스스로 몸을 털어 벼룩을 떼어내듯 침입자들을 거부한 것이지요. 달막과 백호가 서 있는 자리만큼은 기이하게도 흙더미가 피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그들을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한바탕 산이 뒤집히고 나자 자욱한 흙먼지 속에는 달막과 백호, 그리고 겁에 질려 주저앉은 몇몇 직관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달막이 피 묻은 칼을 고쳐 쥐자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달막은 지끈거리는 옆구리 상처를 움켜쥐고 땅에 박혀있는 흉측한 쇠말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머리처럼 땅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것들, 내 당장 뽑아주마. 달막은 온 힘을 다해 쇠말뚝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아놓았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뽑지 않으면 산이 죽는다. 산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게야. 그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뜨거운 콧김이 그의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백호가 다가와 자신의 머리로 쇠말뚝을 들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물의 힘이 더해지자 단단히 박혀있던 말뚝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산군님. 조금만 더. 달막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고 백호 또한 으르렁거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늙은 포수와 산신령의 대리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친 그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쇠말뚝이 뽑혀 나왔습니다. 시커먼 녹물이 마치 피처럼 솟구쳐 올랐지만 그 자리에선 곧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남은 말뚝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말뚝이 뽑혀 나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봉 정상 위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짓눌려 있던 금강산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이 달막의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산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맵고 독하던 화약 냄새 대신 향긋한 풀내음이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달막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었지만 가슴만은 더없이 시원했습니다. 그는 곁에 앉은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흰 털은 붉게 물들었고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고 맑았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달막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산을 지켜낸 동지에게 보내는 산신령의 깊은 감사와 경의의 표시였지요. 가시려는 게요? 달막의 물음에 백호는 나직이 울음소리를 내더니 안개가 피어오르는 숲속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달막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백호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영물, 그리고 오늘 자신과 함께 나라의 정기를 지켜낸 그 하얀 등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오. 내 남은 생은 이 산을 지키며 살리다. 달막은 쇠말뚝들을 모아 절벽 아래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세월은 흘러 전쟁은 끝이 났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는 묘한 전설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비가 오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비로봉 인근에서 늙은 포수와 거대한 백호가 나란히 산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단순한 산줄기가 아니라 짓밟히고 찢겨도 결코 죽지 않는 조선의 혼이었다고 말이지요. 훗날 달막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무덤가에는 아무도 심지 않은 하얀 야생화들이 사시사철 피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은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백호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금강산의 파수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 산천 초목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피땀 어린 이야기가 서려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